대선을 코앞에 두고 4월 위기설 등 안보 문제가 갑자기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각 당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긴급 안보 비상회의를 제안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이 모든 옵션을 거론하며 북핵 관련 밀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가 국내당 광주 지역 경선에 원광대 학교 학생 200여 명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국내당 지역 상무위원이 동원된 관광버스를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 곧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과 관련된 50여 명의 조사를 통해 적용한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2011년 폐광한 충남 청양군 비봉광산입니다. 과거 성면 광산이었던 이곳이 문을 닫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성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법의 허점 등 그 실태를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출연합니다. 광주 경선 동원 의혹과 사드 배치 당론 변경 등 현안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인터뷰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공습할 것이라는 이른바 북폭설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예 날짜까지 지정해서 4월 27일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지는 것인데요. 특별한 근거가 없는 추측성 내용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그 배경이 대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것은 팩트체크에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만 그럼에도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보 이슈가 부상하면서 대선 후보들도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예정됐던 일정을 축소하고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열면서 각 당 후보들에게는 긴급 안보 비상회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예정됐던 저녁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신 당 선대위 차원의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당내 외교안보 관련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긴급 안보 비상회의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그리고 각 당 대선 후보가 참여합니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위기 국면에 대처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야를 넘어 각 당 대선 후보와 대표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공동 대처하는 차원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드 배치도 북핵 도발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사전에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떤 선택이든 강행해서는 안 된다. 문 후보 측은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 보수 후보들이 안보 불안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설 것에 대비해 계속해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국민의당도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삼은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입장 변화에 이어서 박지원 당대표도 오늘 아예 당론을 바꿀 수 있다고 나섰습니다. 최근의 지지층 변화에 따라서 햇볕 정책을 포기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우다웨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수교일의 이러한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 한국민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앞서 사드에 반대하다가 입장을 선회한 안철수 후보에 처음으로 화답한 겁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당론 수정을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끼리도 의견을 거의 맞췄다며 의원총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 반대라는 당론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햇볕 정책을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국민의당이 바뀐 겁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이 최근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보수층 표심에 맞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오늘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는 안보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판문점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임진각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햇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 엄청난 돈이 햇볕 정책으로 포장되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며 안보 위기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야권 주자들의 안보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각 당 후보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안보회의를 합니까? 오만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보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 당론을 변경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 바꾼 것이라며 자신이 유일한 안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안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북폭설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오대영 기자의 팩트체크에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결론부터 전해드리자면 근거가 전혀 없으며 정부도 루머에 현혹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4월 북폭설은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을 앞두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폭격하고 중국도 이에 동의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4월 27일이라고 구체적인 폭격 날짜까지 언급됐고 주한 미국인들이 떠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인근에 재배치되자 실제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된 겁니다. 하지만 칼빈슨호가 재배치된 것은 북한 폭격설과는 무관하다는 게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폭격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미국민에 대한 대피령 등 공격이 예고됐을 때 이뤄져야 하는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도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를 드립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 측은 딸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딸 재산 의혹이 해명됐다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의혹이 남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특보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주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013년을 마지막으로 딸 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숨기는 재산이 있거나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 딸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본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 현재 시가로 2만 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상당이겠습니다. 한 대 있을 뿐입니다. 현재 설희 씨가 스탠퍼드 대학원에 있으며 조교로 연간 3만 달러 정도를 받고 있어
국회 공직자윤리위 판단으로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증빙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딸 재산 의혹이 해명됐으니 문재인 후보가 아들 취업 특혜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재산 공개 거부 신청 과정은 여전히 미스테리하고 결과는 의혹만 남았습니다. 딸의 재산 그리고 아들의 취업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공방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JTBC는 지난달 국민의당 광주 지역 경선에 원광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동원됐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학생들을 실어 나른 사람은 국민의당 간부 출신이고 현재 전북도당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이 직접 개입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전남, 제주 지역 경선이 열린 지난달 25일 원광대학교 학생 200여 명은 45인승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전북 익산에서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버스를 예약한 사람은 국민의당 소속 전국 청년 부위원장 출신의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원광대 총학생회 출신으로 현재 전북 익산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광대 총학생회 출신의 전 간부도 김 씨가 국민의당과 연관돼 있는데 이번 학생 동원건에 김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이 동원됐고 총학 뒤에는 평소 학생회 선거에 깊이 관여해온 김 씨가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원광대 후배들이 많이 도와준 것은 맞다면서도 누구를 찍으라고 시켜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광대 학생 동원 의혹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벌하겠습니다. 광주 선관위와 전북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조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오늘은 버스회사 관계자와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조사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JTBC는 원광대에서 국민의당 광주 경선 당일 버스를 타고 갔었던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총학생회 측이 선거권이 있는 20살 생일이 지난 사람만 선별해 데려갔고 무료로 식사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선의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지난달 25일 총학생회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가 경선에 갈 사람을 알아서 추렸다고도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은 건가요? 네? 이번 국민의당 경선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신입생은 걸러내고 투표가 가능한 학생들만 동원했다는 겁니다. 총학생회는 강요나 선별 없이 희망자를 받아서 갔고 왕복 차비와 식대까지 거뒀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접 받은 거는 그 국민의당 그 사람들한테 대접받은 게 아니고 네,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저희한테 바깥에 들어오고요. 한 단과대의 학생회 활동을 돕고 있다는 또 다른 학생은 총학생회와 단과대 회장단 일부가 경선 참여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버스 그게 이제 우리 학교랑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갔는데 그게 총학생이랑 이제 단대 회장들이랑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것까지. 총학생회 측은 일부 학생들의 주장일 뿐이라면서 참가비를 거둔 영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참가비 제출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아 일부 누락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윤석 기자의 대선 후보 공약 파보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자가 교대로 매일 후보들의 공약을 파볼 예정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인물 검증과 함께 정책 선거여야 한다는 믿음과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딱딱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도 깔려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셔야 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보라면 다 외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걸 지키지 못했죠. 이번에는 과연 다를지 따져보도록 하죠.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이번 대선에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공약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후보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해주자는 입장입니다. 예. 이 후보들의 입장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그 기소권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경찰이 이제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단지 표수로만 계산을 해봐도 검찰보다 경찰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계속 또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선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쉽게 풀어서 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단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요, 이 경찰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걸 검찰로 넘기게 되면 검사가 재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직접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후보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보충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예. 거냐면요, 이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받았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더 수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충 수사의 주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후보들의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여부죠? 네, 맞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면요, 문 후보 캠프의 정책 담당자는 이 검찰이 직접 보충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일종의 보완과 견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반면 안 후보 캠프는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검찰에서는 보충 수사 의견만 내고 보충 수사는 이 경찰이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안 후보 쪽의 입장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떨 때 그러면 보충 수사를 하느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두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약집에 담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두 후보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다른 후보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조금씩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보면요. 예. 네,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부분만 아예 따로 떼가지고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자고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일반 형사사건부터 시작해서 넘겨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세 사람의 의견이 더 생소한 것들이 더 있네요.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먼저 경찰에서는요, 이 수사권 독립도 필요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학 척결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지만은 우리나라의 과학이 척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가 심화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 권력을 한 기관이 독점하면은 이건 반드시 권력남용과 반드시 부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이윤석 기자가 얘기한 것에 따르면 모든 후보가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음 정권은 누가 잡든지 간에 경찰이 다 반기하고 검찰은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 일단 형식 논리로 보자면 현실이 꼭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저희가 검찰 측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선 후보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약 사항을 내놓다 보니까 좀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대신 저희가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왜 그러면 이중에 그런 수사 지휘 통제, 한번 검사에 의한 통제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법관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했을까? 검사의 지휘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수사 효율과 인권 옹호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검찰 측에서는요, 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을 재수사해 보니까 진범이 아니어서 석방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오히려 이중 장치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매번 대선 때마다 아무튼 검경 수사권 조정 약속은 단골 공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지켜지지 않았죠. 때문에 이 선거 때만 11만 명에 달하는 경찰관의 표심을 기대하고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가 결국 당선 이후엔 검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은 칼자루를 손에 쥔 칼잡이다. 그 칼잡이에게 권한을 더 줘서 가까이 두는 것이 권력으로서는 차라리 더 낫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공생관계가 되는 것이다. 물론 검찰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과연 이번에야말로 모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내일 전국 30군데에서 4.12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열리는 보궐선거인데 경기도 하남시장 보궐선거나 또 경북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하남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4당이 모두 후보를 내놨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를 뽑아줬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 이번 보궐선거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장 후보가 누구냐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수도권 표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4당이 모두 후보를 낸 만큼 각 정당별로 민심을 읽을 수 있어 각 당에서는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지지세 모으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경북 상주군위 의성청송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 적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후보를 낸 민주당도 출렁이는 보수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내일 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오늘 오후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과 함께 국정 개입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됐던 태블릿 PC 조작설 등까지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한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문재인 후보 비방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제가 하신 조사로 건지. 받겠습니다. 그 비방글 유포한 작성자랑은 원래 아시던 관계신가요? 어떤 관계신가요? 제가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신 구청장은 수백 명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에서 가짜뉴스를 퍼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린 게시물은 확인된 것만 170개가 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신 구청장은 JTBC가 보도해 국정 개입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됐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서도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날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2대를 분석했고 오늘 조사에선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 진술을 토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로 지목된 전직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다시 들어오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오늘 최고인민회의를 연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례로 봤을 때 북한 매체는
곧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기관으로 정부 인사나 조직,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폭격이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고 한반도 해역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다시 전개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둘러싼 안보 이슈가 긴박해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결의문 형식 등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비난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또 공동 발표문도 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람이 북한 문제를 두고 밀담을 나눴고 그 자리에서 모든 옵션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 ABC 방송에 이례적으로 두 정상 간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They met for quite some time one-on-one to discuss North Korea, and there was a full range of options that were discussed between the two leaders. 단둘 사이에 은밀한 이야기가 오갔음을 시사한 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뛰어넘어 핵실험 등 북한 도발 시 미국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됐다는 분석입니다. 호주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미국이 통보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모든 옵션에는 군사행동뿐 아니라 북한 핵을 불가역적 비핵화에 가깝도록 동결하는, 즉 미국과 북한 입장을 절충한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모색하는 것이란 관측도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협상을 위한 북미 대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모든 선택지가 고갈되고 여기에 한국, 일본,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묵인과 동의 없이는 대북 군사행동이 현실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미국 핵심 전략 무기들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서 북한은 파국적 결과를 운운하면서 거칠게 대응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 제거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일 정도니까요. 현재 평양에 들어가 있는 JTBC 특별 제휴사인 미국 CNN의 특파원은 북한의 긴장도가 수년 내 최고조라고 뉴스룸에 전해왔습니다. 윌 리플리 특파원입니다. Yes, Mr. Son and the viewers of JTBC, the tension is pretty much the highest that I've experienced during 11 trips to North Korea over the last 3 years. But when you're speaking with government officials here, they really view this as an uncertain time when it comes to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what they are capable of in terms of a military response if the U.S. government feels that North Korea crosses a line. But North Korean officials here are telling me that, in fact, they will not back down as a result of this increased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It will only cause them to want to accelerate, to move more quickly in developing their nuclear weapons, thei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this country devotes such a large amount of its scarce resources to build to protect the regime of Kim Jong-un that remains in power here. The North Koreans, when we arrived here, government officials had a lot of questions about had there been any more word out of China. They are curious and keen to know what the official Chinese policy will be moving forward. Now, the North Koreans would also tell you that if China were to cut off trade, which is obviously very unlikely, that they would find a way to survive from a small handful of individuals and perhap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imself. So officials that we're speaking with certainly wouldn't be surprised to see a major show of force by their leader, Kim Jong-un. Would it be a nuclear test? Could it be a missile launch? Back to you, Mr. Son. 예, 평양에 들어가 있는 CNN의 윌 리플리 특파원이었습니다. 세월호가 참사 1091일 만인 오늘 육상에 거치하는 작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로써 참사 3주기를 닷새 앞두고 인양 작업이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부터 할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목포신항에 취재 중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그동안의 인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는데 오늘 육상 거치를 끝으로 일단 인양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막바지 작업이 아침부터 시작돼서 오전 10시 20분에 세월호 선체를 받침대에 올려놨습니다. 그 이후로도 받침대를 보강하는 작업이 이어졌고 세월호 선체 아래에 있는 운반 장치, 그러니까 모듈 트랜스포터를 완전히 선체 아래에서 빼낸 시점이 바로 오후 3시 58분입니다. 바로 이때가 세월호 선체가 부두 위에서 받침대의 전체 하중을 그대로 의지하는 완전한 거치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참사 1091일 만이고 인양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 작업에 착수한 지 613일 만에 수중 인양과 그리고 운반, 거치가 완료된 겁니다. 예, 육상 거치 과정에서 선체 변형이 우려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체 변형 여부가 향후 선체 수색이나 진상 규명하고 관련이 꽤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요. 네, 일단 해수부는 어제 이후로는 선체가 뒤틀리거나 굽는 추가적인 변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변형이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해수부도 이 점 우려해서 지속적으로 변형을 체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받침대 보강 작업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어제 얘기로는 가만히 두어도 변형이 진행된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양이 끝났으니까 수색이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작업이 전환되는 건데 본격적으로 수색은 그럼 언제 시작이 됩니까? 네, 이르면 다음 주 초 수색이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선체 외부를 확인하게 됐는데 선체 겉면에 따개비 같은 것이 지금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고압 살수 방식 등으로 선체 겉면을 세척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내부 방역 그리고 안전도 검사 등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말까지는 또 해수부와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가 내부 수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방식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예, 내부 수색 전이라도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서 선체 내부에 진입을 해야 하고 또 외부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작업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 부분은 선체 정리 작업을 맡은 코리아 살베지라는 업체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밝혔습니다. 먼저 선체의 배 머리 부분과 배 꼬리 부분 이 양쪽에 지금 누운 상태에서 배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 26m의 고공 타워형의 구조물을 각각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업자들 그리고 이 구조물을 오르는 중간중간에도 받침대를 설치해서 직접 선체의 높은 부분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공 작업에 흔히 쓰는 유압식 크레인도 동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하늘과 맞닿은 선체의 우현 부분, 지금은 천장 부분인데요. 그 우현 부분으로는 작업자들이 직접 선체 외부에 발을 딛고 서서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부 진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역시 우현 쪽으로,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진입을 해서 내부에서 봤을 때 천장 쪽에 달려있는 구조물,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예, 자,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모두 세월호를 배경으로 이른바 인증샷을 찍어서 크게 비난을 받았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난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도 아주 가끔씩은 그런 일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철조망 너머 처참한 모습의 세월호를 바라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세월호를 보니까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것 같아요. 그냥 바라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이곳 목포신항을 찾아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방문객의 부적절한 행동에 미 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도 온 듯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거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축제 분위기처럼 셀카를 찍고 이런 모습들이 꽃 구경하러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가슴 아플 때가 좀 많습니다.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 관계자들도 세월호 인증샷을 찍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사진을 찍은 건 지난달 27일로 세월호 선체를 운반선에 싣는 어려운 작업에 차질이 생길까 미 수습자 가족의 접근도 제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된 해양수산부는 인양업체에 항의했고 업체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지금 법원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강수사를 거친 검찰의 영장은 과연 발부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심사 심문은 기록적으로 길게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이 돼서 오후 5시 30분에 끝이 났습니다. 신문이 7시간에 걸쳐서 진행됐기 때문에 역시나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요. 점심시간에는 잠시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3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 휴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신문의 경우에 2차례 휴정이 있었고 8시간 41분이 걸려서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예. 자, 이제 판사가 서류 심리를 마치고 나면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무튼 중대합니다. 그만큼 오늘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모두 이 신문과 심리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다음 날 새벽 3시 3분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날 5시 40분쯤에 결론이 났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도 그래서 내일 새벽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무실에서 이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특검이 청구한 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다음 날 1시 10분쯤에 나왔습니다. 예, 그때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엔 발부가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가는 건데 이번엔 검찰이 어떤 내용을 보강을 했습니까? 먼저 이제 앞서 기각됐을 때 법원의 기각 사유를 다시 한번 보면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을 표적 감찰하고 자천성 인사를 하도록 한 게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의 혐의로 볼 수가 있는지, 또 우 전 수석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좀 더 소명했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검찰은 이번에는 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새로운 혐의도 추가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새로 추가한 혐의는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씨만을 위해 이 K스포츠클럽 관련 감찰에 나서려 한 혐의인데요. 민정수석실이 오직 이 최순실 씨의 이것만을 위해서 동원된 셈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 전 수석이 주장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 권한이라고 보기는 힘든 겁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내일도 구치소에서 또 있습니까?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5번째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5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격일로 지금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한웅재 형사 8부장이 투입이 됩니다. 그동안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진술을 받아내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치소 조사는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되고 이르면은 이번 주말쯤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청에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잘 봐달라며 건네는 금품, 힘 좀 써달라는 청탁. 이걸 없애자는 것이 김영란법이 태어난 배경이기도 하죠. 시행한 지 6달이 넘었습니다. 달라졌을까요? 일단 조심하는 분위기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도 여전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숫자 3, 5, 10으로 대표되는 김영란법은 식당 음식값과 선물 품목도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학생 3명이 모은 95만 원을 받아 결국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돈을 준 학생들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평가를 하는 대학 교수와 받는 학생은 직접 직무 관련성이 있어 액수와 관계없이 어떤 금품도 주고받아선 안 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학교 운동부 감독은 퇴직하는 코치에게 위로금을 줘야 한다며 학부모들에게 8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청탁을 받고 진료와 MRI 촬영 순서를 앞당겨준 의료진도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3월까지 부정청탁 135건,
금품수수 412건 등 모두 2,300여 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충남 지역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의 온상으로 걱정거립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던 정부가 또 충남에 석탄 화력발전소의 승인 허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비판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해넘이로 유명한 충남 당진의 외목마을 해변. 해안가 뒤로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이 보입니다. 당진엔 이미 10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이번엔 해변 바로 앞까지 새 발전소가 들어서게 생겼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충청남도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지난 3일 5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 발전소 2기의 건설 계획을 통과시켜 장관 승인만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이 신설 발전소의 승인 취소를 공약으로 내놓으니 정부가 대선 전에 서둘러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간 자본이 절반 이상 들어간 만큼 일단 승인이 나면 철회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석탄 발전소를 줄여가겠다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과도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진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0년부터 3년 동안 기준치를 한참 웃돌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는 최근 발전소 인근 대기에서 1급 발암물질인 크롬과 비소가 초과 검출됐다며 정부의 추가 건설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묻혔을 뿐 우리 경제의 커다란 뇌관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칫하면 그 파장이 일파만파가 돼서 큰 주름살을 지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금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정상화를 위한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회생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에 대해 특정 기업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절반을 주식으로 바꾸고 절반은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겁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 때 찬성표를 던져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태도입니다. 다른 연기금들은 국민연금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더 이상 정상 경영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회사채 상환 만기인 21일까지 국민연금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회생을 전제로 한 단기 법정관리, P플랜을 신청해 회사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P플랜을 받아들이면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빚 부담을 크게 던 상태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우조선이 회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십 척의 선박이 건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용도 하락으로 신규 수주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승무원 수를 계산하지 못하고 초과 예약을 받은 항공사가 승객을 짐짝처럼 끌어낸 사건의 비난이 거셉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인데요. 인종차별 논란까지 겹쳐서 보이콧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승객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곧바로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비명을 지르며 저항해봅니다. 배는 훤히 드러났고 입술에는 피까지 흐른 채 질질 끌려 나갑니다. No, this is wrong. Oh my God! Look at what you did to him! 오버부킹을 한 유나이티드 항공이 직원 4명을 태워야 한다며 무작위로 내릴 승객을 뽑았다는 겁니다. 69살 화교 의사인 이 승객은 환자 진료를 위해 일정대로 시카고에서 켄터키 루이빌로 가야 한다며 거부했지만 항공사 측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도리어 승객이 공격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CEO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의적 행위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오버부킹을 막아야 하고 일단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내리게 하는 상황은 없다면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화물차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차고지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산속이나 논밭을 차고지로 써내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갓길 불법 주차로 이어져서 교통사고를 낳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자풀이 무성한 산속 폐가입니다. 진입로도 없는데 화물차 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국도변 간이 휴게소는 주인도 모르게 186대의 차고지로 신고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4년간 임야와 축사 등을 차고지로 등록해주고 622명으로부터 3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뒤를 봐준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안 하고 있죠. 서류상으로 말하죠. 현장에 와서 와보지가 그렇지 않죠. 실제 차고지가 없거나 있어도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도로변 흉기로 지적받는 화물 차량들의 갓길 불법 주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등 불법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전국적으로 한 해 200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확충하고 영업소에서 반경 2km 안에 차고지를 두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 위험성이 알려지고 나서 전국에 있던 성면 광사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폐광 이후에도 성면 공포에 시달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 야산 꼭대기에 망루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천막으로 씌워진 이 망루 안쪽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녹이 쓴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을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데요. 왜 이곳에 망루를 설치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망루까지 설치하며 지켜보는 이유는 과거 성면 광산이었던 곳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로면 여기는 안 되는 지역에다가 이런 공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지금 많냐고. 성면 광산이 문을 닫은 건 2011년입니다. 주변에는 성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문석이 여전히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사문석이 쓸려 들어가면 성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 언덕 바로 아래에 민가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막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펜스와 방진막을 설치했는데요. 방진막 대부분은 뜯겨져 나갔습니다. 물 청소를 닷새에 한 번씩 해도 뽀얀 회색 가루가 집안 곳곳에 쌓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을 놓으면은 연기가 처음에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 올랐다가 가라앉는다니까. 마을회관 안쪽에는 수년째 이어진 성면 광산을 둘러싼 갈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벽면에는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올해로 벌써 5년째입니다. 2011년 성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인정한 성면 피해자가 광산 반경 2km 이내에서만 모두 13명입니다. 너무 멀쩡같이 배요. 내가 그렇게 또 하고 행동을. 사실은 내가 한참 됐어요. 이게 폐가 여전 소리가 나요. 여기서 들어볼래요? 어때요? 듣기 싫죠? 이 듣기 싫은 건 너 같은데 안 들리려고 하는 거지? 피해자 가운데 7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막 피까지 토하시고 침을 질질 흘리시고 그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가 통곡을 하고 우시고 그 고통은 가족 아닌 사람은 몰라요.
폐광 이후에도 성면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최근 이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업체에서 판매한 재활용 파쇄 골재에서 백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와 사문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0.1% 사용 금지 기준으로 따진다면 무려 140배나 높은 농도의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업체는 성면이 검출된 파쇄 골재는 자신들이 판매한 골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대기 중 성면 농도 검사에서 성면이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질에 성면이 하나도 없어서 미검출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생명 피해가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업체를 폐쇄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엔 먼지가 공중에 날리는 걸 막는 시설을 갖추면 성면 광산터에서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업체 부지를 세금으로 매입한 후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업체에게 주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폐인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성면 피해 잠복기는 최대 50년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성면의 위험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성면광산 주변에서는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연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여배우와의 추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45년 전인 1970년대 초반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와 지금 JTBC의 전신인 TBC의 드라마 스튜디오는 서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나 동기들은 심심찮게 당시 잘 나가던 연예인들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고여운계 씨, 그녀를 우연히 마주친 것은 학교 앞 탁구장에서였습니다. 아마도 녹화 중 망중한이었겠죠. 다른 탤런트들과 탁구를 치다가 복식조의 숫자가 모자라서인지 그 옆 테이블에서 탁구를 치고 있던 저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그 유명한 여운계 씨와 같은 조가 돼서 탁구를 쳤죠. 그녀는 그때 에너지에 넘쳤고 또한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그녀가 타계하기 얼마 전에 방송사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때의 기억을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그 엉터리 탁구 복식조를 전혀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녀는 아이처럼 웃으면서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고 김영애 씨. 역시 비슷했던 시기에 저는 그녀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주 가끔씩 자그마한 상점에서 마주쳤던 그녀는 20대 초중반에 빛나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만했죠.
훗날 같은 방송에서 일하면서도 그녀를 볼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병환 소식을 들었을 때 우연이라도 만나면 당신의 그 찬란했던 시절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녀를 영원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 김영애 씨의 연결 소식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두 배우의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는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들의 젊은 시절이 아니라 바로 삶과의 이별을 앞두고도 치열했던 그들의 노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내게 산소이자 숨구멍 같은 존재다. 배우가 아닌 나를 생각할 수 없다. 그 옛날 20대 초중반의 김영애였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업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만이 부끄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니었을까? 여운계와 김영애, 그들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업이 아닌 업보의 길을 갔을 때 고통스러워도 당당하게 업의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나간 그들의 자리가 유난히도 크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오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또 정책 검증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상대당 캠프의 검증 공세에 날이 서 있기도 하죠. 안 후보 지지율 상승에 대한 견제는 당을 이끌고 있는 박지원 대표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표출되고 있기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박지원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 등 다른 후보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후보 혹은 선대위 관계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상을 모시고 앞으로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로 현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요. 예. 핵심 위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드 배치 문제인데 당론으로는 아직까지는 반대이고 후보는 찬성입니다. 당론도 바꿉니까? 후보가 원하고 있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사태가 변경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원한다고 뭐 당론이 막 바뀌는 건 아니긴 하죠. 근데 그렇죠. 또 당내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토론도 해야 되고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사드는 현 정부와 미국 간의 합의가 돼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퍼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는 어떻습니까? 그건 원칙적인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바꿀 수 없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위안부 합의도 그대로 지속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사드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그분도 틀었더라고요. 그런데 위안부하고 사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역사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는 파기돼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가져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것도 국가 간의 합의이고 이미 불가역적으로 시행이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역사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 미사일 핵실험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미사일 핵실험은 전부터 계속돼 왔었고요. 그렇죠. 요즘 갑자기 와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미 미사일이나 핵실험은 한 상태였고. 그러나 그때
당시보다는 예. 지금의 빈도수가 높아졌고 지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의 기술은 예. 엄청나게 진전돼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예. 우리 우방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안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보수층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사드 배치에 있어서도 그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틀린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분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죠. 어떻게 예. 됐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지층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그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꾸 우리하고 적폐 세력인 바른정당 혹은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예. 하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그러한 것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홍준표, 유승민 예. 후보도 우리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불식됐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오래전 일도 아니고요. 작년 7월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무척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으나 사드 도입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따라서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어떠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핵실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협적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당의 철학으로서 이렇게 정한 것이라면 이걸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남들이 보기엔 선거 유불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도 나올 법한데 그렇게 손석희 앵커께서는 예. 늘 우리를 좀 회색적으로 보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 늘 회색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잘못 해석했군요. 예. 우리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다. 예. 국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의 혈세가 제공된다고 하면은 비준 동의를 받아라. 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외교적 해결을 하도록 시간을 벌어라. 예. 지렛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와 저하고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제가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저는 군사과학자가 아니지만은 예. 사드에서 나오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 영토를 감시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다 배치해놓고 한중 간, 미중 간 예. 이렇게 해결을 해서 레이더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예. 방어용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무자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예. 했는데 정부에서나 더불어민주당에서나 예. 그 어떤 당도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고 지금 중국에서 가해지는 경제 제재는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다웨이 중국 대표도 저에게 와서 처음으로 이번 예.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얘기를 그런 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적으로 예. 이러한 문제를 군사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로 당론을 바꾸는 것은 뭐 지금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기정사실화는 아니고 예. 제가 최고위원 의원총회에서 그리고 호남 중진 의원들과 안철수 후보의 만찬장에서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의 발언을 당론으로 백가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후보께서 이러한 국가 간에 맺어진 거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우리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더라도 예. 이미 설치돼 있다고 하면 존중돼야 된다. 그 말씀은 그래서 변경 요청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후보의 당락과 상관없이 만일에 이번에 당론을 바꾼다면 후보와 당락과 상관없이 그 당론은 다시 안 바뀌겠군요. 그렇다면. 그렇죠. 예. 그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후보도 그 전략성 보호성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드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드가 한반도 방위에 정말 유효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해서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정치 군사적 균형 이런 문제 때문에 매우 첨예한 문제여서 아마도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반대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반대했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당론으로. 근데 이 상황에서 당론을 바꿀 수 있다고 잠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국회에다 배치하고 외교적 해결과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 반대를 한 겁니다. 그 의원총회 그럼 언제 엽니까? 이걸 위한 의원총회. 아직 지금 잡힌 일정은 없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알겠습니다.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평상시에 늘 주장해 오셨던 그 햇볕 정책하고 사드 배치 찬성은 혹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도 튼튼한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로켓이나 미사일 또는 핵이 미국 본토나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원래 햇볕 정책은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그러한 핵 정책이나 미사일 정책을 불식시키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그러면 그 핵실험이나 미사일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은 햇볕 정책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미 동맹 속에서 북한과 전쟁을 막고 어떤 무력 도발보다는 대화로 해결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다베이 중국 대표이기도 얘기를 했지만은 남북관계 개선은 6.15 정상회담 정신으로 북한의 핵 문제는 9.19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는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중국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줄 때 북한이 그 압력을 받아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압력을 하는 것은 대화장으로 나와서 해결하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결코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개성공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2월 10일에 이건 뭐 얼마 안 된 얘기긴 합니다.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우리는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세력,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원칙 지금 현재도 개성공단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재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또 김정은이 저렇게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더군요. 부정적으로 보고 저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대인 김정은의 저러한 태도를 보니까 우리도 좀 제재 국면에서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재를 하자 하는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뭐 조금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난 어떻게 더 아니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의 뭐 엄청난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 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 현재만 보세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것은 그 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이죠. 그렇지만은 1월 20일 지금 2월에 말씀하실 때보다 훨씬 전에 아니 그러니까 1월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아니요 1월에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대북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아직 제시를 안 했습니다. 선거전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꼭 당선된다는 법도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분은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익 개념으로 접근해서 좀 더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예. 희망을 가졌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예. 모든 국무성이고 국방성이고 스텝이 짜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것을 잘 보아야 예. 된다 이렇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태도를 놓고 볼 때 박지원 대표의 생각은 개성공단이나 아니면 사실 이제 금강산에 대해서도 3월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때도 금강산 재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재개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까요? 지금 현재는 유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유보됩니까? 미국과 북한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자력으로 예. 대북 정책을 수행할 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유엔의 안보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면은 예. 그때 상황이 바뀌어질 겁니다.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시작했을 때에는 물론 뭐 미국을 빼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남북한이 좀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좀 잘못 아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예. 정책은 튼튼한 한미 동맹에서 출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해서 알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예. 그 대북 정책을 이렇게 하자는 것을 설득해서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클린턴 메시지를 가지고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햇볕 정책은 뭐 물론 이걸 이제 그렇게 규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으나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 미국의 태도에 종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우리나라 대북 정책은 예.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주도권이 알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했을 때는 클린턴 대통령이 예. 김대중 대통령한테 설득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대북 정책의 운전석에 김대중 대통령이 앉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겠다.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 봐서는 별로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햇볕 정책은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햇볕 정책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추진하기는 어렵지만은 계속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예.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에 나올 수 있도록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와라. 그것이 알겠습니다. 북한이 사는 길이다 예. 하는 것을 강조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하신다면 뭐 아직 찬성하는 건 당론을 아니죠. 정하지 예. 않았지만 그렇게 간다고들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미국 등등과의 어떤 햇볕 정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보자면 상식적으로 보면 별로 가능해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예, 대북 알겠습니다. 정책도 예. 늘 고착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건뭐 그러한 것으로 예. 노력하는 거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쭤볼 게 좀 있어서 오늘 뉴스 시간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그 경선동원 문제인데요. 예. 오늘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내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예, 예.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관위에서 조사한다는 것을 파악했고 예. 우리 당내에서도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면은 예. 출당 조치 등 최대로 강한 징계 조치를 해라 예. 하고 사무총장한테 조사를 지시했고요. 예.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새정치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의당으로서 또 어떤 정당이든지 예. 그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대개 당 경선이라는 것이 뭐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 박지원 대표실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경선에 상당 부분 압박감을 가지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많이 압박감 가지고 있었고 예. 사실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중앙선관위에 의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본 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끝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경고를 했음에도 두서너 곳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예. 아무리 선거는 당선되기 위해서 그러한 불법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저 스스로가 책임을 느끼고 예.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철저히 발본색원에서 예.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출당 등 만약에 관계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예. 징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제 오늘 보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자꾸 속보가 나와서 그걸 살펴보니까 점점 더 꼭 우리 국민의당만 JTBC에서 그렇게 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들 그러십니까? 저희들은 민주당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벌어져서 민주당 다른 것이고요. 경선도 상당한 것이 발발되고 있는데 그럼 말씀해 우리는 국민의당 것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또 취재해서 보도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나무 불행을 위해서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평상시에 서둘러 그렇게 싸우시면서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지금도요. 오늘 또 보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병설 유치원을 확대하지 않겠다 하니까 단설 유치원을 그 소음 때문에 기자들이 잘못 썼어요. 몇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막 공격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네거티브를 할 만한 맨파워도 없고 저 스스로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니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선거철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있긴 있는데 그거 검증해야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으면 각 캠프에선 언론 탓을 하는, 물론 언론이 잘못하는 것도 물론 있죠. 아니요, 언론 탓이 아니라 JTBC에서 계속 우리 것만 나오니까 참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도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JTBC 굉장히 열심히 봐주시는 건 감사드리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국민의당 것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보시면 그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질문 드리도록 하죠.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주 더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아니요, 다른 분들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27일 금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어제 오늘 이런 루머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추적해본 결과 이 소문은 일본의 한 개인 블로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팩트체크팀이 이 블로거와 연락을 해봤는데요. TV에서 위기설을 보고 의견을 적었을 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 4월 27일이라는 날짜도 개인의 생각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해볼까요? 네. 문제 그 글 한번 보시죠. 상당히 긴데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유화적인 문재인 씨가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 철회, 미군의 북한 공격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4월 27일 미군이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대선 얘기까지 좀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이게 언뜻 보면 언론사 홈페이지 같기도 한데 그냥 블로그라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마크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어렵사리 트위터를 통해서 문답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의 정체가 뭐냐? 4월 27일을 언급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요. 일단 이런 인사말로 답이 왔습니다. 재팬 비즈는 개인 블로그입니다. 일본 언론은 4월 중순에서 하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고 썼다는 건데요. 어떤 언론이냐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텔레비전에서 이런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그쪽에 물어봐라 라고 피했습니다. 즉 취재한 내용 아니고요. 확인한 사항 아닙니다. 그냥 블로그 글이었던 겁니다. 네, 4월 27일 전쟁설이 지금 주요 뉴스로 떠들썩하게 퍼지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됐다는 게 참 허망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글이 한국으로 오고 나서 네. 누가 만들었는지는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만 가짜 정보로 또 각색이 됩니다. 확대됩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개인 방송이 이걸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설을 키우는데 국내외 언론도 한몫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중국군 15만 명 북중 접경지역 집결, 이런 기사 제목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꽤 있었잖아요. 네, 사실관계 확인했습니다. 이게 출처 중에 하나가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입니다. 산케이는 9일자 보도에서 중국 인터넷상에서 7일 오후부터 인민해방군 부대가 압록강 부근으로 향한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부근으로 향했다라고 구체적이긴 한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정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대만에서요. 네. 중국 시보라는 매체가 있는데 3일자 보도가 있습니다. 15만 명이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보도 자세히 보시죠. 날짜가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네. 국내 일부 언론들이 같은 날에 같은 일로 함께 인용을 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전운이 감도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10일자 중국의 외교부 브리핑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15만 명의 군인이 배치됐는데 맞나? 라고 묻자 답이 당신이 질문한 정보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다. 라면서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과거 한국의 보도들도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퍼져 있는 전쟁설은 근거가 부족한 루머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다라는 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전쟁이 임박했다. 이건 근거가 희박하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떤 타격에 대한 경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전력들을 가져다 놓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신들이 해놓은 선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쟁은 아니더라도 핵시설만 집중해서 일회성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칼빈슨호가 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주요 무기들이 지금 한국으로 한반도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일회성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날까요? 타격하면 반격, 재반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까지 준비가 없으면 아예 일회성 폭격을 시작하기도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때린 다음에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도 구비가 돼야 돼요. 한국에서의 억제력이 항모 전단뿐만 아니라 지상군이란 말이에요. 경계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미국 민간인이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국민 보호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나라인데요. 네. 15만 명의 미국인들의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그렇습니다. 미국 공군 기지의 수송기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 대피가 있고 또 열차를 이용해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작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작전은 15만 명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징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정황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한국 정부와의 협의, 또 한국인이 처하게 될 위기까지 폭넓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미국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상한 당이 생겼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말인데요. 오늘 대구에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최근에 이상한 당 하나가 생겼던데 저는 별로 보수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당은 바로 최근에 창당한 새누리당을 가리킵니다. 예, 그 친박단체들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정당이죠,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는 조원진 의원을 확정했다고요, 이미. 그렇습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경선 없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새누리당 당원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원에 보면 500만 태극기 애국민이 선포한 제2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써 있는데 예. 저 500만 태극기 애국민 지난달 초였죠. 탄핵 반대 집회였습니다. 자, 주최 측이 추산하기로는 50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는 바로 그 집회. 노르웨이나 아일랜드 인구가 거의 다 모였다고 추산이 되는 바로 그 집회가 창당 동기인 셈입니다. 예. 유승민 후보는 이사한당이라고 무시하긴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좀 신경이 쓰일까요? 아닐까요? 당장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순수한 목적의 시민 집회를 태극기 집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일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잔꾀를 부린 게 바로 새누리당 창당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TK 같은 곳 등에서 일부 친박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깔려 있다는 분석인데,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조원진 의원은 마지막 친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급력을 일축했습니다. 예. 참고로 홍 후보도 어제 유승민 후보처럼 이상한 당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당시에 홍 후보는 민주당을 때리니까 이상한 당이 뜨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보수 적자를 놓고 경쟁하는 두 사람이 모두 이상한 당을 언급했는데 대상은 다른 그런 상황이 됐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문재인의 오지. 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오늘 경남에서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의미하는 5G를 오지라고 읽어서 또 한 번 설왕설래가 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좀 힘주어서 오지라고 표현을 했고 그 주변에서는 한글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읽었다는 표현인데, 최근에 그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했다고 논란이 일자 본인이 직접 트위터에다가 뭐 홍길동이느냐, 3을 왜 3이라고 발음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적도 있었죠. 예. 그 뜻이 오늘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부러 그랬다. 예. 예. 일종의 뒤끝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당이 뭐 비판했다면서 이 문제로? 그렇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3G, 4G라고 얘기했듯이 5G로 읽는 게 상식이다. 통상 5G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인적이 드문 외딴 지역 이런 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그 인터넷이 안 되는 피처폰, 보통 2G 폰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죠. 일반적으로 그동안 영어로 발음돼 왔기 때문에 그 통일성상에서 5G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예. 자, 참고로 뭐 숫자를 영어로 표현하는 것들 유명한 것도 있죠. A4도 있고 V3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 만약에 저런 식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거 어떻게 읽을 것이냐. 자, F16, 뭐 G20, 뭐 4비연필이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4비연필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숫자를 영어로 읽든 한글로 읽든 이건 어떤 정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왜 국립국어원에는 안 물어봤습니까? 아, 이미 제가 물어보기 전에 어느 기자가 먼저 물어봤는데 그런가요? 영어나 한글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여간 대선 시기에 별걸 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은 기온도 떨어지고 바람도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처음으로 내일 저녁 무렵에는 한반도 서쪽 지방에 황사가 도달한다는 예보입니다. 예, 며칠 좀 공기가 반짝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소셜 라이브 오늘 사회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지금 보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